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우연히 들어간 마을이 범죄자 소굴이라고 하는데 김사과 시리즈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필 들어간 마을이 범죄자 소굴. 김사과는 며칠쯤 서당에서 몸을 추스리며 쉬어갈 요량이었으나 뜻밖에도 무봉 선생이 훈장 자리를 떠맡기려 하는 바람에 마음 편히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더러 훈장을 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훈장 노릇은 개도 마다한다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누가 맡는단 말인가? 다음 날 새벽 김삿갓은 차라리 도망을 칠 속셈으로 눈을 뜨자마자 삿갓과 바랑을 찾았습니다. 허나 간밤에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그 보잘것없는 살부치들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누가 훔쳐갈 물건도 아닌데 말이야. 어디로 갔지? 바람결 같은 기척을 따라 이 구석 저 구석을 뒤지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무봉이 불쑥 나타나 싱긋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선생, 선생은 아침부터 무엇을 그리 찾고 계시오? 김삿갓이 고개를 들며 물었지요. 저 삿갓과 바랑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혹시 무봉 선생께서 간수하신 것입니까? 무봉은 태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이 도망칠 낌새가 보여 내가 볼모로 잠시 맡아두었소이다. 그 말에 김삿갓은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여 떠나겠다는데 붙잡아 둘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그러자 무봉은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 때야 마음대로 오셨지만 떠나가는 것은 그리 쉬울성 쉽지 않소이다. 아니 마음대로 떠나지도 못한다니 설마 나를 감금이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아니 되지요. 아이고 선생을 감금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다만 금강산이 급히 그렇게 들어가 보아야 할 때도 아니라 하시니 이참에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몇 해 같이 이렇게 지내보시자 하는 뜻이요. 김삿갓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훈장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붙잡는다고 일이 될까요? 그러자 무봉은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말했지요. 나도 저 모양이지만 훈장 흉내를 내고 있지 않았소. 더구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미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 놓았다고 통보해 두었지. 그러니 얼마나 다들 좋아서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인사들을 온다 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지 모르겠어. 아마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올 것이오. 무봉이 태연하게 말하는 동안 정말로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봉은 미리 짝이라도 한 듯 문을 활짝 열고 군중을 향해 말했지요. 여기 일로 오시오 일로. 여러분 새로 부임해 오신 훈장님을 맞으러 오셨지요. 마침 선생이 이 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 어서들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방 안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습니다. 모두 10명 남짓한 이들이었고 40, 50대의 장정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중에는 70이 넘은 노인도
서너 끼어 있었지요. 그들은 한 사람씩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김삿갓에게 정중히 절을 올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선생께서 우리 마을 서당을 맡아주신다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휴, 저희 집 아이도 그동안 집에서 놀고만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셨다니 내일부터는 서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야, 상황이 이쯤 되자 김삿갓은 아무리 훈장 자리가 싫다 한들 더는 도망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봉에 흉축할 만큼 치밀한 계책에 제대로 걸려든 셈이었으나 이쯤 되어서는 꽁무니를 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더구나 마을 사람들은 씨암탉 한 마리와 계란 2꾸러미까지 손에 들고 와 선물이라 이렇게 내놓으니 자식 교육을 향한 그들의 성심에 김삿갓도 속으로는 슬며시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소감을 입 밖으로 툭 내뱉고 말았지요. 제가 본디 미천한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귀한 자제들에게 그를 충실히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무봉 선생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 힘닿는 데까지 정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희들은 선생님만 믿고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연히 무봉 선생을 향한 은근한 불만도 배어 있었지요. 그러자 무봉은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요. 나는 본래 훈장 자격도 없으면서 마지못해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군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이 한쪽 구석이 편치 않았소이다. 그러기에 훌륭한 훈장님을 모셔오려고 남몰래 이렇게 애써왔던 것이지 않소. 이번에 마침 공자님과도 같은 선생님을 모셔오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마을의 큰 경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자격 없는 제가 훈장을 맡고 있었기에 아이를 서당에 보내지 않던 분이 계셨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소이다. 허나 이제 정말 훌륭한 훈장께서 오셨으니 안심하시고 아이들을 다 맡겨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무봉이 마침내 훈장 자리를 내려놓은 데 대한 기쁨인지 혹은 그의 거침없는 고백에 경의를 표한 것인지 헷갈릴 만큼 애매하였습니다. 어쨌든 다음 날부터 김삿갓은 결국 훈장 자리를 떠맡게 됐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지요. 허참, 도대체 나는 어찌된 팔자이기에 며칠 전에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게 되질 않나. 이번에는 난데없이 훈장 노릇까지 하게 되질 않나. 제 팔자, 걔 못 준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에도 없는 훈장질을 하게 된 것도 피치 못할 내 팔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김삿갓이 마지못한 한탄 끝에 훈장 자리를 정식으로 떠맡고 나서자 무봉은 부엌 건너편 방을 따로 내어 백중국이라는 약국을 차려 경영하겠다며 의기양양해했습니다. 그런데 김삿갓이 훈장으로 들어앉자 공맹제에는 뜻밖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서당에 다니던 아이들은 천자문조차 채 떼지 못한 조무래기 7분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날로 갑자기 소학, 중용, 사략처럼
제법 어려운 글을 읽는 중간 공부 아이들 12명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아이들은 무봉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 이미 글 공부를 포기했던 아이들이었죠. 무봉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약국이라는 거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얼추 명의 행세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훈장만큼은 배운 것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이제 똑똑히 알았소이다. 그는 훈장 자리를 김삿갓에게 넘긴 것이 매우 잘한 일이라며 스스로 대견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무봉은 이제라도 의술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지 슬그머니 부탁을 꺼냈습니다. 사갓 선생, 아이들에게만 글을 가르쳐주지 말고 나한테도 동의보감 좀 풀이해 주시오. 그 말에 김삿갓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의술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동의보감이 있으면 내용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요. 우선 책부터 구해 오십시오. 그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소? 이 근방에서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도 꼭 배우긴 해야겠는데. 무봉이 말을 흐리더니 문득 기상천외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참, 사갓 선생, 우리 마을에 참한 과부가 하나 있는데 내가 중신을 서드릴 테니 아예 선생이 장가를 들어 우리 마을에 이렇게 그대로 정착하면 어떻겠소? 김삿갓은 기저의 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이미 저 자식이 있는 몸이오. 그런 말씀은 2번 다시 하지 마시오. 나는 아이들에게 잠시 글이나 가르치다가 때를 보아 금강산으로 떠날 생각이오. 혼담을 단박에 거절한 뒤 그는 아이들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우선 그들의 실력을 보려고 천자문부터 익혀볼 생각이었지요. 천자문이란 책은 중국 양나라 때 주흥사라는 인물이 지은 망고의 명저였습니다. 4글자씩 짝을 지어 모두 250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자 수는 꼭 2000자가 된다 하여 천자문이란 이름도 그렇게 붙여진 것이지요. 주흥사는 이 한 권의 책을 짓느라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책을 완성하자마자 검었던 머리가 온통 백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자문은 일명 백수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지요. 어쨌든 천자문은 4글자씩 짝을 이루어 우주 만물의 이치를 두루두루 풀어놓은 참으로 기상한 책이었습니다. 이 한 권만 제대로 통달하면 기본 상식이 갖추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의 인격까지도 저절로 잡히게 되어 있었지요. 가령 천자문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화목하면 아랫사람은 절로 존경하고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른다. 위아래가 조화를 이루고 부부가 화합해야 한다는 이런 인화의 근본을 밝힌 말이 있지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싱거우며 빈을 가진 고기는 물에 살고 날개 가진 새는 공중을 난다. 이는 바다와 강의 특성, 물고기와 새의 차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분별해 놓은 말이지요. 그리고 또 비파나무는 늦게까지 푸르고 오동나무 잎은 일찍 시든다. 이 구절은 식물의 생리와 현상을 담아낸 말이었습니다. 또한 남의 단점은 말하지 말며 나의 장점은 믿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도리와 마음가짐을 일깨우는 인간학의 교훈이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구름이 올라가면 비가 되고
이슬이 모이면 서리가 된다. 이 구절은 하늘의 변화와 기상의 이치를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천자문에 실린 250수의 문장은 한 수 한 수가 모두 구슬처럼 빼어나고 뜻이 깊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이 천자문을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가르쳐 왔던 것일까요? 대여섯 살밖에 안 된 코 흘리게 아이가 처음 서당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천자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훈장들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채 그저 한 글자만을 외우게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게 천자문 한 권을 다 배우고 나도 아이들은 이 천자의 글자를 아는 것뿐이지 그 속에 주옥 같은 내용은 하나도 알지 못했지요. 김사갓은 이러한 그릇된 교육 방식을 뿌리째 바로 잡아 나가고자 우선 천자문 첫머리에 나오는 천지현황 이 글자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천지현황 이 네 글자를 어떻게 배웠느냐? 한번 말해보아라. 그러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허허, 선생에게서 그렇게 배웠으니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읽기였습니다. 김사갓이 다시 물었지요. 그러면은 천지현황이 이 네 글자가 모여 하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그러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웃갸웃했습니다. 저희는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거기 무슨 뜻이 더 있단 말입니까? 그 아이들이 오히려 김사갓의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글자만 가르치고 뜻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그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했지요. 김사갓은 이번에는 곁에 앉아 동몽선습을 읽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천지현황의 뜻을 너는 알고 있겠지? 한번 말해보아라. 하지만 그 아이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만 배웠으니 그 뜻은 전혀 모릅니다. 아이고야, 김사갓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만 가르치고 전체의 뜻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니. 이는 큰 숲을 앞에 두고 나무 이름만 쭉 나열해 주는 것과 다를 바 무엇인가. 수백 년 동안 이런 식의 교육을 해왔으니 그 탓에 우리 정신문화가 얼마나 뒤처졌겠는가 말이야. 그가 잠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어왔습니다. 선생님, 현지 현황은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네 글자뿐인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사갓이 차분히 말했지요. 천지현황을 글자 하나씩 떼어 읽으면 너희 말대로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이 맞다. 그러나 이 네 글자는 따로 배울 것이 아니라 네 글자를 하나로 묶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하는 의미로 배워야 그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내서왕은 무슨 뜻이옵니까? 그것은 잘한, 올래,
더울서 갈왕이니 추위가 오니 더위가 간다는 말이지. 천자문의 문장은 모두 그런 식으로 읽어야 뜻이 살아나는 것이다. 아이들은 들을수록 흥미가 있는지 또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추수동장 네 글자는 무슨 뜻이옵니까? 아이들의 질문에 김삿갓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글자 그대로 읽으면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간직할 장이라 하지. 그러나 네 글자를 한데 묶어 뜻으로 읽으면 가을에 거두어 드리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다. 너희네 집에서도 가을이면 곡식을 추수하여 겨울에 먹으려고 곳간에 쌓아두지 아니하느냐. 바로 그 이치를 말한 것이 추수동장이다. 아이들은 몰랐던 사실을 새로 배우는 것이 몹시도 즐거운 듯 이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운둥치우는 무슨 뜻이옵니까? 어허, 그래. 그것은 말이다. 구름이 하늘로 올라 비를 만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한내 서왕은 이슬이 엉겨 서리가 된다는 뜻이다. 비는 구름 속에서 내리고 이슬은 얼어 서리가 되는 것쯤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김삿갓이 그렇게 시험삼아 물어보자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구름이 올라가 비가 되고 이슬이 얼어 서리가 된다는 말은 저희는 처음 듣는 말이옵니다.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아이들이 어느새 기상학적인 질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삿갓은 웃으며 그 아이를 타일렀지요. 예끼 이 녀석, 구름이 올라가 비가 되고 이슬이 엉겨 서리가 된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자 아이들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로 처음 듣는 말이옵니다. 김삿갓이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죠. 좋다.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 묻겠다. 너는 천자문을 다 배우고 지금은 동몽선습을 읽고 있지 않느냐. 천자문에 나오는 운등치우, 로결위상이 바로 그 말인데 그것을 처음 듣는다니 말이 되느냐. 그러자 아이는 뒤통수를 툭툭 치며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글자만 배웠지 운등치우가 구름이 비로 변한다는 뜻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삿갓은 이때다 싶어 아이들에게 다시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배우기는 배웠다지만 글자만 알고 뜻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그게 바로 예전식 교육의 가장 큰 잘못이다. 글자를 알기만 하고 뜻을 모른다면 그게 어찌 참된 지식이겠느냐. 옛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감투글이라 하였다. 아이들은 감투글이라는 말이 우스웠던지 와르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감투글이라니요? 그래도 그런 말이 있사옵니까? 그날따라 아이들은 글을 배우는 일에 전례 없이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투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여기저기서 캐묻기 시작했지요. 이에 김삿갓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투란 머리에 쓰는 것이지만 자기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글자를 배우긴 했으되 뜻을 모를 때 옛사람들은 그것을 감투글이라 불렀다. 너희들도 천자문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뜻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으니 어찌 그것을 감투글이라 하지 않겠느냐.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즐거워하며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운 천자문은 모두 감투글이었사옵니다. 천자문 속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삿갓은 아이들이 모두 농사꾼의 자식임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천자문에는 이야기가 참 많단다. 그 중에는 너희 부모님 농사짓는 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있느니라.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예? 선생님, 어느 대목에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김삿갓은 기다렸다는 듯 곧 대답하였지요. 그래. 천자문에는 치본 어농, 무자가색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우리말로 풀면 농사를 나라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으니 모두들 심고 거두는 일에 힘쓴다 하는 뜻이다. 이것이 어찌 너희 부모님들의 농사짓는 모습을 말한 글이 아니겠느냐.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천자문을 배우는데 더욱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김삿갓이 이와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글을 가르쳐주니 아이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평소 글 읽기를 싫어하던 아이들조차 그날부터는 배움에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지요. 학부형들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들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아이는 글 읽기라면 아주 죽기보다도 싫어하던 녀석인데 새로운 훈장이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이제는 눈만 뜨면 서당에 가야 한다고 난리라니까. 난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아이, 누가 아니래. 우리 애도 서당만 가라고 하면 배가 아프다고, 다리가 쑤신다고 온갖 핑계를 대더니 훈장이 바뀌고 나서는 새벽부터 스스로 챙겨가지고 나 서당 가요 한다니까. 아이 이놈아, 저기 심부름 하나 해갖고 가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나 지금 안 가면 늦어요 이러면서 홀라당 가버려더라니까. 기가 막힐 노릇아니요. 백낙촌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학부형들이 뜻을 모아 김삿갓의 저녁 자리에 초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석이 가까워던 어느 날이었지요. 석양이 지기 직전이었습니다. 60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학부형 한 사람이 불쑥 김삿갓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훈장 선생님, 저 백낙촌 학부모들이 훈장 어른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내일 저녁을 대접하기로 하였사옵니다. 부디 해림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김삿갓은 그 초대를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괴팍한 성미로 이름난 백낙촌 사람들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초대해 주신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이, 저 변존위 댁 사랑방이 넓어 그쪽으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6시에 와 주시지요. 예, 꼭 찾아뵙겠습니다. 물론 무봉 선생도 함께 초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러자 초청자는 달갑지 않은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봉 선생 말씀이요? 아이, 글쎄요. 그 양반은 하도 엉뚱한 데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이 마을의 서당을 새로 연 것만으로도 그분의 공로는 적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뜻이라면 저를 부르신 자리에 무봉 선생도 함께 초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을 제쳐두고 혼자 참석하는 것은 제게 몹시 거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무봉 선생도 함께 모시지요. 고맙습니다. 다만 저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무봉 선생을 꼭 초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무봉은 부랴부랴 김삿갓을 찾아오더니 숨도 고르기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 내가 훈장 자리를 내놓은 걸
마을 사람들이 몹시 기특하게 여겨서 내일 저녁에 성대한 송별연을 마련한다 하오. 선생도 함께 모시고 가겠노라 큰 소리 쳤으니 내일은 나와 함께 저녁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러 갑시다. 허허, 김삿갓은 무봉이 뜬금없이 생색을 내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봉 선생 덕택에 내일은 제가 또 저녁을 배불리 먹게 생겼군요. 그러자 무봉은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저녁을 대접을 한다고는 하지만 백낙촌 사람들 음식 솜씨가 워낙 변변치 않아서 큰 기대는 하지 마시오. 이래저래 산골 사람들과 지내려면 때로는 윽박도 지르고 때로는 일부러 거들먹거리기도 해야 버틸 수 있어. 선생처럼 유유낙낙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깔려서 맥도 못 추게 될 것이오. 내 말 알겠소? 그 특유의 얍삽한 기질이 절로 드러나는 말투였습니다. 김삿갓이 얌전한 태도로 물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낙촌 사람들이 괴팍하다 하는 말이 많이 돌던데 어찌하여 그런 평판이 생긴 것입니까? 백낙촌 이야기가 나오자 무봉은 어느새 신이 난 듯 두 눈을 번뜩였습니다. 저 백낙촌 주민들 얘기는 하지도 마시오. 누구 하나 예사 사람이 없고 과거가 깨끗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오. 아니 과거가 복잡하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다는 뜻입니까? 김삿갓이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되묻자 무봉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신을 일일이 말하자면 나를 세워도 모자랄 것이오. 선생도 앞으로 그들과 자주 부딪힐 테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듯 하기도 하지만 무봉은 괜히 편중만 요란하게 울리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좀처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김삿갓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아니 저도 이 마을에서 살려면 마을 사람들의 성분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무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긴 그래야죠. 그러면 백낙촌 사람들의 인적 구성을 간단히 말해드리리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백낙촌은 갖가지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요. 아이고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김삿갓은 깜짝 놀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아니 백낙촌이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뇨?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무봉은 오히려 더 태연하게 손을 젓고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천태만상이요. 어떤 이는 산속에서 산적질하다가 회개하여 내려온 자도 있고 어떤 이는 살인 청부업을 하다 갱생하려고 온 자도 있으며 어떤 이는 유부녀를 능욕하다 들켜 남편을 도끼로 패 죽이고 도망쳐온 자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관과 창고에서 보물을 훔치다 지명 수배령이 떨어져 도피해온 자도 있지요. 여기까지 들은 김삿갓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백낙촌 사람들이 모조리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무봉은 태연스레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런 흉악한 자들도 더러 섞여 있다는 말이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요. 아무튼 백낙촌 사람들의 지난 과거는 하나같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지요. 소금 장수, 엿장수, 박물 장수, 새우젓 장수, 날치기, 들치기, 투정꾼까지 별별 협작질을 하다가 궁지에 몰려 백낙촌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인 것만은 틀림없소이다. 김삿갓이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져 다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험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한데 모여 백낙촌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까? 무봉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담이고 어디서부터가 과장이 섞였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웠지만 절반만 고지곧대로 들어도 백낙촌 사람들이 결코 순박한 농민들만은 아니란 사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름은 백낙촌이라 하나 무봉의 말을 듣고 보니 실상은 범죄자들의 소굴이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어찌하여 하필이면 이런 곳에 들어와 훈장 노릇을 하게 된단 말인가. 김삿갓은 속으로 신세를 한탄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물었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두 백낙촌으로 모여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 마을로 모여온 데는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나 무봉은 그 질문에는 곧장 답하지 않고 딴소리를 꺼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많은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모두가 마음을 고쳐잡고 새 사람이 되려고 이 백낙촌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만은 알아두시오. 아니 듣고 보니 제가 만난 사람들도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흉악하던 이도 마음을 고치면 얼굴부터 달라지는 모양이지요. 그렇고 말고요. 사람은 몰래 악하게 태어나는 법이 아니오. 지금은 모두들 선량한 이들이지.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찌 한결같이 백낙촌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김삿갓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수수께끼를 마침내 정면으로 묻자 무봉이 이 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지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무봉은 슬쩍 웃더니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선생은 혹시 십생지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십생지지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삿갓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정감록이 떠올랐습니다. 정감록에 의하면 언젠가 마가의족이 침입하여 천하 사람들이 모조리 전멸할 날이 오지만 그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곳이 있으니 죽고 싶지 않으면 그곳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감록에서는 그 10곳을 일러 십생지지라 하였지요. 십생지지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김삿갓이 의아해하며 즉석에서 반문하자 무봉은 무릎을 탁 치며 외쳤죠. 과연 선생은 놀랄 만큼 박식하시오. 정감록도 읽으신 모양이구려. 김삿갓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예, 정감록을 읽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본 책에는 십생지지 가운데 백낙촌이라는 곳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무봉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감록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 책에 백낙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하는 건 잘 모르지요. 하지만 백낙촌이 보통 마을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합니다. 보통 마을이 아니라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무봉은 또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백낙촌이 십생지지 가운데 들었던지 말았던지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죄가 아무리 많은 자라도 백낙촌에만 들어오면 탈없이 편안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지요. 그것만은 틀림없소. 김삿갓은 선뜻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은 어디에 근거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분명하지요. 선생은 이 지세를
제대로 모르시는 듯한데 풍수학으로 볼 때 백낙초는 분명히 지구상의 낙원입니다. 아니, 저는 풍수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근거로 백낙초는 지상의 낙원이라 하시는 겁니까? 무봉은 기다렸다는 듯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선생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백낙초는 4개의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깊은 산 중의 분지요. 마을 뒤에 우뚝 선 주산은 석가산, 좌우로 버티고 선 산은 문수산과 보현산, 남쪽을 막아선 봉우리는 이남봉이라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석가열애를 좌우에서 받들고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성자가 불전에 읍하고 있는 셈이니 이보다 신령스러운 지세가 또 어디 있겠소. 게다가 마을 한복판에 흐르는 냇물의 이름이 백낙천이라니 온 마을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 이렇게 둘러싸인 꼴이 아니겠소. 그러니 죄를 짓고 떠돌던 이들이 모두 백낙천으로 숨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소. 장황한 설명을 들은 김삿갓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을수록 일리는 있군요. 그렇지만 석가산이다 아남봉이다 하는 이름들은 옛부터 전해 내려온 이름은 아니고 그년의 누군가 적당히 지어 붙인 것이 아닙니까? 무봉은 손을 크게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이름들은 옛날 예적부터 전해 내려온 정식 명칭이요. 이름만 보아도 백낙천이 지상의 낙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러자 김삿갓은 다시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의 갑부라는 김향수 영감이나 백낙천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기색이 역력한 이 무봉 선생도 과거에는 혹 산적이나 사기 도박꾼 같은 부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의심은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김향수 영감님과 무봉 선생도 예전엔 마을 사람들과 같은 범죄자였던 게 아니오? 그 말이 입 끝까지 차올랐으나 정작 대놓고 묻기에는 난처하여 슬며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선생 말씀을 듣다 보니 백낙초는 황해도 청소골과 닮은 곳 같기도 합니다만 황해도 청소골? 그게 어떤 곳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오? 무봉은 청소골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청소골을 모르십니까? 천하의 의적 임꺽정이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날뛰던 본거지가 바로 그곳이지요. 황해도 청소골. 무봉은 그제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지요. 알겠소. 임꺽정의 본거지가 청소골이었지요. 그것은 나도 들어 알고 있어. 하지만 청소골과 백낙초는 근본부터가 다르지요. 무엇이 그렇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다르다 못해 천양지차지요. 청소골은 세상에 야심을 품은 불안당들이 뭉쳐서 천하를 뒤엎어 보겠다며 암약하던 것이었어. 그러나 백낙촌 사람들은 그렇지 않소. 예전에는 천하를 떠들썩하게 하던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이곳에 모여든 까닭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새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찾아온 것이요. 그러니까 청소골과 백낙초는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른 곳입니다. 청소골과 백낙촌이 천국과 지옥처럼 다르다는 말에는 김삿갓도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바꿔 물었지요. 백낙촌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질문에 무봉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얼버무리듯 대답했지요. 백낙촌을 처음 개척한 분은
김향수 어른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요. 그 말을 들은 김삿갓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신을 굳혔습니다. 김 부자와 무봉 역시 과거에는 분명 범죄자였으리라는 심증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었지요. 김 부자는 지난날 온갖 나쁜 짓으로 재물을 긁어 모은 뒤 뒤늦게나마 마음을 돌려 영주 노릇을 자처하며 백낙촌을 개척한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봉을 비롯한 다른 이들 또한 죄를 짓고 또 돌아다녀 보았자 별다른 출구가 없어 보이니 한 사람 두 사람씩 백낙촌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삿갓은 비로소 이해가 갔지요. 예전에 어떤 노인이 백낙촌 사람들은 열이면 열 모두 괴팍스러운 인물들 뿐이다 라고 하던 말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하고, 그러나 그런 속사정을 일일이 캐묻자니 처지가 난감하여 그는 슬며시 말끝을 돌렸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녁에는 무봉 선생을 모시고 나도 저녁을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휘갑을 쳐버렸지요. 오늘 각색한 이야기는 겉으로는 산골 마을의 익살과 소동을 담은 듯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 깊이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삿갓이 우연히 발을 들인 백낙촌은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죄를 지었던 이들이 모여 스스로 새 삶을 찾아온 일종의 은신처이자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였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그림자를 숨긴 채 평범한 이웃처럼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는 서당 훈장의 자리를 엉겁결에 맡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글의 뜻을 깨우치게 하며 교육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고 마을 사람들의 뒤얽힌 삶을 들여다보면서 한 인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되 결코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여유를 드러냅니다. 무봉의 허풍과 과장은 때로 우스꽝스럽지만 그 역시 밑바닥을 딛고 세상을 도모하는 사람일 뿐임을 깨닫게 되고, 범죄자의 소굴처럼 들렸던 백낙촌도 결국은 다시 시작하고자 모여든 사람들의 터전이라는 사실이 이야기의 온도를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삿갓이라는 풍류객의 눈을 빌려 사람들이 지닌 결을 한 겹씩 걷어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한 사람의 전부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은근히 말해주고, 또한 배움이란 글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꺼내 보여주는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울림을 가진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김삿갓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